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6주차 수업으로 뷰티산업 광고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도 이제 많이 피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랴 또 직장생활 하시느냐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주말이나 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벚꽃도 구경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남으실 때 온라인 수업의 이점을 좀 잘 살리셔서 벚꽃 구경도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약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대시대의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시대의 광고는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근대시대의 그런 광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광고 산업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광고 산업의 각각의 구성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주요 사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독서 토론하고 있는 책 도둑맞은 집중력, 사과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시대의 광고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중세 시대의 광고를 좀 배웠어요. 그렇죠? 중세 로마 시대의 그런 약간 좀 집중해서 중세 시대의 광고를 좀 배웠고요. 오늘은 중세 이후 근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대의 광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근대 시대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대 시대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arly Modern Period는 중세 이후 르네상스부터, 즉 중세 이후 우리가 배웠던 중세 이후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그리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시작돼서 르네상스,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산업혁명까지의 시기가 바로 뭐다? 근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도로는 대략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포함하며 또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의 가장 큰 발명품은 뭐였냐? 바로 이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세기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세 후반에 들어서서 전염병과 또 잦은 기근, 또 끊임없는 전쟁과 사회적 긴장으로 유럽의 인구가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 후반에 전염병, 또 잦은 기근,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유럽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은 노동자들의 그런 가치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희소 가치 때문에 임금은 올라가고 농촌의 소작료는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고 땅과 자본의 가격이 내려가자 땅과 자본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었다. 자본은 새로운 도구 개발을 위해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근대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과학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세 말기에 노동 절약 장치에 대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한 그런 예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과학자 또 세 분이 등장하시죠. 첫 번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두 번째는 아이작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 이렇게 세 분이 근대 시대에 되게 유명한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로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해서
지구가 도는 거다. 우리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해서 또 교황청에서 가톨릭 세력과 좀 많이 다툼을 있었고 재판까지 간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과학자분도 계셨고 아이작 뉴턴경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중력의 법칙, 그렇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개발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업적을 남기신 아이작 뉴턴경, 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인 발전을 이룬 라이프니츠까지 근대 시대에 이르러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 근대의 후반에 있는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학적 기반, 또 수학적 기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근대 시대는 이랬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근대 시대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대 시대의 주요 특성은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인쇄혁명과 정보 확산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상업과 자본주의의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공공영역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과학과 기술 혁신. 이 부분이 근대의 주요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인쇄혁명과 정보 확산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 인쇄기가 보급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가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공고하고 광고를 했던 것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양피지, 즉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종이와 인쇄술이 만나면서 정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정말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죠. 이게 가장 큰 근대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업과 자본주의가 또 성장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들어서 산업혁명과 또 해상무역의 확대로 자본주의가 좀 발달하게 되면서 광고 시장도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과 공공영역이 확대되는데 근대의 국가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또 공공담론과 또 이제 언론, 신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신문이 발달하면서 언론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 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아까 보셨던 이러한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이 증가되어지고 또 산업혁명의 또 기계와 대량 생산이 또 신문 및 인쇄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기술적인 혁신 또 미디어의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들, 좀 매체의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근대의 주요 특성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유럽의 광고 매체 발달 과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 이번 시간에는 1, 2번까지 해서 초기 인쇄 광고 15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신문 광고의 등장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있는 산업혁명과 광고 매체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유럽의 광고 매체의 발달 과정, 첫 번째는 초기 인쇄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광고는 뭐죠?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직접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기계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인쇄하는 이런 기술이죠. 그래서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책과 전단, 플라이어, 소책자 해서 팜플렛 등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기 광고 형태는 주로 전단지와 포스터로 또 상품 정보, 또 연극, 공연 홍보 등이 포함되어서 이제 좀 광고가 시작을 하게 되는 정말 초기 인쇄 광고가 어떻게 보면 초기 광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들어서 시작이 됩니다.
1620년대 초반에 독일과 영국에서 초기 신문, 뭐 렐라시오 또 위클리 뉴스 같은 그런 초기 신문이 등장하면서 신문 광고가 시작이 되고요. 또 17세기 말 런던에서는 또 런던 가젯과 같은 신문이 상업 광고를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는 초기 인쇄 광고, 17세기에서 18세기는 신문 광고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인쇄 광고와 신문 광고의 예시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인쇄 광고에 대한 예시, 15세기, 16세기의 광고인데요. 초기 인쇄 광고의 그런 예시의 첫 번째는 1498년 알브레 히트 딜러죠. 딜러의 사파 광고가 어떻게 보면 인쇄 광고의 문을 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첫 번째 좀 막 이렇게 전투씬 같은 부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알브레이트 딜러가 동파나를 통해서 보급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손,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기도하는 손, 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에 좀 원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파나로 그리신 알베르트 딜러가 이게 예전에는 그런 예술품의 그런 컨텐츠가 거의 성경책을 기반으로 많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기도하는 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신이 만든 그런 동판화의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 사파의 이런 그 동판화 그림을 배포하면서 이제 광고를 시작했던 분이 알베르트 딜러다. 독일 화가이자 판화가인 알베르트 딜러는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쇄된 사파 포스터를 배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판화는 얼마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 장소와 가격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그린 동판화 그림을 광고하는 그런 컨텐츠가 초기 인쇄 광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술 작품의 상업적 홍보나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초기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티 딜러의 이런 동판화를 팔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사파로 이렇게 광고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초기 광고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마틴 루터가 뭐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벽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된 종이를 어디에 붙여요? 벽에 붙여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한 95개조 반박문이 활판 인쇄기를 통해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전 유럽으로 배포되어 전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소수의 권력층 혹은 소수의 그런 가톨릭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누구한테 보급이 되기 시작하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수의 권력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5개조의 방법문, 교황청에 대한 교황청이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구교라고 하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과 또 종교 개혁적인 메시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의 사람들을 좀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돈을 내서 천국에 가야 되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너네들이 천국에 가는 것들을,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것들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냐, 이러한 95개조에 대한 반박문, 그리고 교황청의 그런 도덕적인 부패와 또 재정적인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그 시대에는 성경을 보급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제 교황청에 의해서 바로 제거되는 수순이었는데, 같이 힘을 얻고 종교 개혁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은 누가 있었냐면, 이러한 활판의 그런 보급과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평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그들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부분들을 좀 사람들의 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일깨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기 인쇄 광고는 16세기 영국 극장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라고 하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극작가 중에 한 분인데, 지금 보시면 섹스피어 유명한 작품 중 하나죠. 햄릿. 햄릿에 대한 그런 공연을 인쇄된 포스터로 이렇게 나눠주는 홍보, 광고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영국에서 런던의 글로브 극장과 같은 곳에서 영국 공연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 영어는 보드시트라고 하는데, 보드시트와 또 팜플릿을 사용해서 우리가 햄릿 공연을 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시간에 하니까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광고의 문구가 실린 그런 종이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오셀로가 공연될 때 인쇄된 포스터를 통해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포스터에는 공연 일정, 그리고 티켓 가격, 또 극장 위치 등이 기재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도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포스터로 이렇게 알리고 또 벽에도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 생활할 때 왔다 갔다 하시면 학생회관, 학생 식당 가는 길에 보면 이게 게시판 같은 부분들에 뭐 어떤 동아리 공연한다든지 또 뭐 다른 공연이 있을 때 이런 공연에 대한 그런 팜플릿이나 또 이런 대자보 같은 게 붙는데, 이러한 것들의 시초가 또 15세기 또 16세기의 극장 포스터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햄릿의 트레지디 오브 햄릿 해가지고 저 햄릿의 비극,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셰익스피어의 그런 공연이 있을 때 드디어 이제 벽에다 써서 홍보하거나 양가죽에 써서 하는, 양피지에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필사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쇄기에 대량으로 그런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이 바로 16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세기, 16세기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17세기, 18세기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바로 종이신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등장이 되는데, 신문 광고의 등장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1657년 런던의 커피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라기보다는 커피숍, 우리가 말하는 커피 카페, 그죠? 카페에 가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런던 가젯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상점에 대한 광고가 게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으로는 새로운 아랍 음료를 커피죠,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홍보 문구와 함께 특정 커피 하우스의 그런 카페의 위치와 또 가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영국의 커피 하우스들은 또 이런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업과
또 뭐 교제의 중심지로 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치하게 되고 또 모인 손님들이 또 그곳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영국 최초의 카페 The Turk had 옥스퍼드 개점했다라고 해서 파스칼 로제에 의해 공공을 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커피 음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 광고가 커피숍 광고가 신문에 좀 게재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윌스 커피, 뭐 화이트 커피 하우스, 뭐 성 제임스, 뭐 세인트 제임스 커피 하우스 이러한 커피 하우스에 대한 즉 카페에 대한 정보들이 좀 이렇게 실리면서 홍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드디어 이제 주요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예전에 이제 신문이면 주요 정치나 문화, 사회 또 가십거리들이 그 인쇄에 대해서 쭉쭉쭉쭉 퍼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무엇이었냐면 커피숍에 대한 우리 잘 아는 카페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72년에 프랑스의 또 향수 광고도 어디에 게재되냐면 바로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라 가젯이라고 하는 신문에 향수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이제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화장품 광고가 드디어 신문에 실리게 되는 거죠. 제품의 향, 원산지, 그라스 지방은 약간 프랑스 지방인데 프랑스 지방의 또 왕실에서 사용되는 명품 향수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여러분도 써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보시면 프랑스 패션 같은 데 보면 약간 좀 과장적이잖아요. 허리도 짤룩하고 막 이렇게 옷도 막 풍성하게 뭐 가발도 쓰고 또 향수도 되게 진하게 뿌리는 그런 패션 문화를 가진 프랑스에서 신문에 이제 향수 광고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루이 14세 시대에는 향수가 귀족 문화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광고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된 그런 향수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프랑스가 향수로 아직까지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된 이 프랑스 향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 광고의 예시 마지막인데요. 17세기 후반에 영국 신문 속에 드디어 이제 의료적인 부분도 이제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약물과 치료법이 홍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닥터 제임스 피버 파우더라고 해서 약간 열을 잡는 그런 파우더인데 약품 광고는 신문의 후반부에 자주 등장했으며 감기와 발열을 치료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 닥터 제임스 피버 파우더인데 이 닥터 제임스 피버 파우더가 감기와 발열에 되게 좋다. 뭐 지금 우리가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디에 광고를 하냐? 바로 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의약품도 광고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저희 여태까지 이제 중세 뭐 그 전에는 훨씬 뭐 고대 했을 때는 광고다운 광고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의사소통을 어떻게 더 잘하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어떻게 발달되느냐의 부분에 좀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 근대 시대에 있어서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되는 뭐 화장품, 뭐 의약품, 그다음에 카페 이러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러한 상품들 혹은 장소에 대한 홍보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신문을 통해서 혹은 인쇄된 종이를 통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제가 말씀드린 근대 시대의 광고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2교시에는 광고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광고 산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업 초반부터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근대 시대의 광고의 그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이 광고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의사소통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교시 수업은 좀 더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2교시에도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